자, 행정법 최신 판례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재본 교재, 요게 작년 2019년도 선고분 최신 판례이고 얇지요. 네. 근데 이게 최신 판례가 이제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좀 선고된 판례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개년 최신 판례 다 정리할 건데 18년도하고 17년도 거는 기출 문제로 이미 출제가 된 것도 꽤 많이 있고 부담을 덜기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프린트로 그걸 다 집어넣게 되면 이게 분량이 좀 꽤 제법 될 것 같아가지고 그거 이제 뺐어요. 학원 측에는 비밀로. 자, 일단 19년도 선고분의 최신 판례들인데 여기에 시중에 있는 교재에 거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최신 판례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기존에 원래 알고 있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는 판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는 그야말로 특 A급들의 판례가 하나 있는데 작년도 2019년도에는 그 일상생활에서 제일 유명한 판결은 그 유승준 씨 이제 입국 거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시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그게 사례용 문제로도 나오기 딱 좋은 스타일의 여러 가지 쟁점이 있어요. 그게 가장 유명한 판례이고 이론적으로 이제 가장 좀 혁신적인 판례가 나온 게 그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그 이행강제금이 전통적으로는 하게 만들겠다라는 수단이고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닌데 이례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있는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이행강제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취지는 자기와 부자기가 다른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하게 만들겠다. 그게 전통적인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래서 하기만 했으면은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대기업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계고가 나가니까 딱 멈춰요. 그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가는 딱 멈춘다 하더라도 그 불법의 잔상이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취급해가지고 부작위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이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새로운 법리가 선언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들의 이제 반복이니까 전부 다 이제 밑줄 그어놨습니다. 밑줄 그어진 부분을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그런 걸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안 봐도 무방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같이 골라가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중간에 이제 복습 문제 풀이할 때 요 내용 가지고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도 시험도 한번 보고 할 거니까 일단은 그 작년에 이제 1월 10일자 선고를 시작하고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이제 12월 24일까지 이제 선고된 게 들어 있는데 그 시간적인 순서 배열이고 이제 진도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례를 보고 이게 이제 행정법 전체 중에서 어디 부분의 판례인가 그거 알아볼 수 있으면은 행정법 전체 체계는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지와 그 내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에 우리 1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판례 제목이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불수리가 이제 수리 거부예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수리 거부 당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공법 효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취소 소송을 걸었던 사례예요. 자, 이제 요지를 보시면은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이유로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인데 원칙적으로 소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허가와 신고를 구별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자, 보시면은 자, 옛날 건축법이 우리 가설 건축물, 임시 건물 떠올려 보시면 되고 농막 같은 거. 자, 지역과 용도에 따라서 허가제하고 신고 제도를 건축법에서는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때 가설 건축물 신고와 관련해서는 이 신고가 수리가 되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안은 건축법의 규정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신고가 수리된 상황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라는 조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인허가 의제 제도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법적 근거 가지고 있는 건축법상 허가 받으면 개발 허가 받은 것으로 봐주겠다. 그건 되는데 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인허가 의제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취지예요. 따라서 가설 건축물 신고, 수리를 거부하면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안 맞다. 그걸 이유로 주된 신고를 수리 거부할 수 있나? 그건 안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결론은 자, 신고 대상으로 가설 건축물을 분류한 것은 허가보다는 규제가 낮은 거죠. 그래서 가설 건물은 허가받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둔 것이고 이건 허가제와 신고제가 구별된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제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걸 이유로 가설 건축물 허가가 아니고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원고들이 피고 행정청한테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게 아니고 건축법상의 가설 건물 축조 신고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건축법에 있는 요건만 가지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 근거도 없는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빌려와 가지고 국토계획법상의 요건이 갖춰져 있지 못하다라는 다른 법을 이유로 해서 건축법상의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법률의 규정이 있었어야만 그런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래서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A법상의 허가를 받으면 B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쳐주겠음.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으면 이제 그 신청 절차만 하나로 합하는 거지 내용적인 요건은 다 심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B법에 의제되는 법의 요건이 맞지 않다라는 걸 이유로 A법상의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인허가 의제 제도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허가에 관해서만 그런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고 건축법상 신고 수리에 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에 규정도 없는데 다른 법의 요건이 미비하다는 걸 이유로 건축법상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도식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은 인허가 받은 것으로 쳐주겠다라는 법적 근거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거 A를 신청했어요. 이때 이제 A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의제되는 B 허가도 받은 걸로 쳐주는 경우예요. 근데 이제 A를 신청했는데 A가 안 나오고 불허가 나오는 거예요. A를 신청했으니까 이제 A를 거부하면서 이유는 B의 요건이 미비하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죠. 인허가 의제 규정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건축법에는 지금 인허가 의제 규정을 건축법상의 허가에 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건축법을 뒤져봤더니 허가에 관해서는 인허가 규정이 있는데 허가가 아니고 신고제와 허가제는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니까 신고 수리에 관해서는 신고가 수리가 되면은 다른 법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가할 때는 인허가 의제 내용을 쓰면 되는데 신고 수리할 때는 인허가 의제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A를 신고 들어왔어요. 이때 이제 건축법상의 신고를 불허가가 아니고 불수리. 이게 이제 수리 거부예요.
건축법상의 형식적인 요건을 들어서 수리를 거부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도 없는 거. 개발행위 허가 요건이 국토계획법상 요건이 맞지 않다는 걸 이유로 건축법상의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소리야. 결론은 이거 위법적법. 위법. 그래서 허가와 수리는 이제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인허가 의제 규정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차용할 수는 없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어려운 게 아닌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이 이름이 이제 이상해가지고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 것뿐이지 허가와 신고는 다르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출제원들이 이제 이런 거 좋아하긴 해요. 의미도 있는 내용이고 또 우리 막 상태 안 좋을 때 푸는데 이게 허가 신고가 미리 대비돼 있지 않으면은 구별이 잘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비해 주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선거 날짜는 똑같죠. 1월 10일 날 나온 판례이고 선거일이 똑같은 게 이제 대법관들 바쁘니까 뭐 심리하다가 선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선거일자를 지정해 주게 되면 그날에 이제 선고만 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발췌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제 보는 것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1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어떤 성격이 있나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결론은 이제 이번 쟁점 뭐냐면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죠. 침익적 처분의 법률 해석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해서 국민에 대한 침익의 소지가 가장 작은 방향으로 하라. 그게 이제 그 2페이지 일단 맨 밑에 거 보시면 침익적 처분은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 규정은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는 원칙이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유리하게 그런 뜻이에요. 침익적 처분을 발동시키기 위한 요건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국민에게 침익적 처분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취지예요. 자, 사안은 보겠습니다. 우리 1번은 자, 이제 기본서 내용 복습이죠. 개발법은 넘어가시고 두 번째 줄 끝에 자,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시군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땅을 파헤치는 행위를 한 해당 행위자. 이 사람들이 이제 위반 행위자예요. 그럼 이제 그린벨트안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으니까 제재를 때려야 되죠. 이때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철거, 원상복구 명령이에요. 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죠. 너 왜 금지된 행위를 했느냐? 원래대로 돌려놔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밑에 줄에 시정명령 받은 뒤에도 그 시정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자, 1억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었기 때문에 각 개별법마다 시정명령 때리고 시정명령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단을 쓸 수 있다라고 개별 조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그러면은 금액을 정해서 돈 내라는 거니까 그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거야 라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에 으름장을 놔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문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할 때까지 반복부가 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건축법하고 똑같이 최초 시정명령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번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반복 부과할 수는 있으되 1년에 2번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정명령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쭉 돼 있어요. 자, 결론은 이제 밑에 거 보시면 자, 이러한 취지를 종합해 보면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행강제금 역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구나. 엎지른 물에 대한 제재 처분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위반 행위자 등에 대해서 다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기회를 또 줘야 돼요. 하라라고 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될 거야 라고 이제 고지,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어서 시정명령의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판례 원문이니까 익혀두셔야 돼요. 결론 이제 간접강제라는 말을 쓰는 건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이제 인용 판결의 기속력인 재처분 의무를 이행케 하기 위해서 배상금 명령처럼 들어가는 행정 판결 부분에 이제 간접 강제가 있고 행정상의 강제 집행 중에서의 간접 강제다. 그러면 이제 이행 강제금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매개체를 쓰고 있으면 다 이제 간접이란 말을 쓰니까 판례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은 자, 그린벨트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땅을 파헤치는 공사를 했어요. 이때 이행강제금의 한도액, 아까 1억을 맥시멈으로 1억 이하에서 이행강제금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자, 시정명령과 무관하게 개발제한구역법의 위반 행위별로 적용되는 걸 볼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 밑줄 개별적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은 이행강제금 부과도 강제집행의 하나이고 강제집행은 즉시강제와 구별되는 게 한 번에 구체적인 기회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법을 위반한 상태가 있어 바로 즉시 집행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의 기회를 준다예요. 시정명령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는 두 번째 줄에 자, 형질 변경, 그린벨트 안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땅 파헤치는 공사를 했어요.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 그 땅의 개별 공시지가와 위반 면적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액수를 산정해야 되겠죠. 비싼 땅 건드렸으면 이행강제금이 센 것이고 싼 땅을 건드렸으면 이행강제금 작은 것이고 많이 파헤쳤으면 이행강제금 많고 조금 파헤쳤으면 이행강제금 적고 사람마다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번째 줄에 결국은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산정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이니까 일단 시정명령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이때 자, 연달아서 인접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위반 행위자가 이행을 안 했어요. 원래대로 원상복구 안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각 필지별로 이행강제금 한도액 규정을 개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고 일련의 형질 변경 행위 하나에 파헤치는 공사를 전제로 전체를 다 더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때려야 된다. 상을 뭐였냐면은 업체가 이제 그린벨트 안에서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구역. 여기 이제 뭐 땅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우리 토지의 거래 단위가 이제 필지예요. 전부 다 다른 땅이에요. 그래서 뭐 산 23-1번지면은 여기가 23-2번지, 23-3번지, 23-4번지 이렇게 돼요. 이때 이제 위반 행위를 뭘 했냐면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 변경, 땅 파헤치는 위반 행위를 한 거예요. 이때 위반 행위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이제 건드린 거예요. 각각의 땅값도 다 다르고 면적도 이제 달라요. 이 부분이 이제 공사 범위예요. 그러면 이제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산정해라? 액수를 하나의 공사였고 땅만 연달아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 다 더한 다음에 공시지가, 여기 공시지가의 위반 면적, 여기 공시지가의 위반 면적, 여기 공시가 위반 면적 다 더한 다음에 1억 이하에서 이행강제금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정청은 어떻게 했다? 각각. 여기에 대해서 1억이 하니까 9천, 여기에 대해서 1억이 하니까 9천, 여기에 대해서 1억이 하니까 7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놓고 해석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안 그래도 침입적 처분이니까 엄격하게 해석해야지 애가 괘씸하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이제 1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라요. 제재할 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사건 이제 저 사건 개요를 보고 이제 다시 읽어보시면은 밑에서부터 5번째 줄에 연접, 연달아 있는 수필지 여러 개 토지에 걸친 일련의 형질 변경 행위. 여기에 시정 명령이 있었어요. 시정 명령의 위반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각 필지별로 이행강제금 한도에 각각의 필지마다 1억이야, 1억이야, 1억이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합산한 다음에 한도의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요. 그래서 침익적 처분의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엄격 해석이 원칙이에요. 비슷한 거죠. 뭐 기숙사 객실에서 이제 우리 4인 1실인데 야간 소등 후에도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고 있는 기숙사 방실마다 뭐 100만 원 이하에서 과징금 때리겠다 이렇게 우리 학원에 학칙이 있었어요. 소란 떨다 걸리게 되면은 그 방에 대해서 100만 원인데 4명이니까 너 100만 원이야, 너 100만 원이야, 너 1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내라 그러면 토탈이 이제 뭐 390만 원, 390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게 가혹한 침입적 처분이 될 수 있으니까 딱 구별해서 쓰여져 있지 않으면은 그 상대방에게 최대한 최소 침해 원칙대로 해석하라 그런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이제 별거 없어요. 그냥 우리 재량행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행정계획 쪽에 뭐 도시계획이라든가 뭐 실시계획 사업, 손실보상 개별법 이름 나오게 되면은 좀 경기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노리는 착시 현상인데 자, 보시면 행정청이 복수 여러 명의 민간 공원 추진 사업체로부터 공원 조성 계획 위반 제안을 받았어요. 그럼 딱 보더라도 이제 계획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재량행위겠어요, 기속행위겠어요? 재량행위죠. 도시계획이 일환이니까. 이때 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읽기 불편하시면 그냥 도시계획 이렇게 읽어도 무방해요. 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 체결을 위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이 말은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거 지정 나오면 처분이에요. 행정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이거 재량행위이고 자,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든 업체 다 상담하는 게 아니고 1순위자 2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입안을 검토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부할 수도 있고 자, 여러 업체가 이제 입안 제안했는데 그 중에 특정 제안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 이런 걸 이제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싶어서 입안 제안, 입안 신청을 넣었는데 누구는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받거나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탈락하면 소송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이때. 자, 결국은 이거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거기에 문제예요. 그럼 도시 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재량행위예요. 그럼 법원은 자, 행정청이 공원 조성 계획 위반 제안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데 요거를 해석하는 행정청 해석이 밑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는가. 적극 그렇다 이런 내용이에요.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독자적인 판정을 할 수가 없고 재량의 일탈 남용만 심사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런 게 이제 괜히 길게 내는 그런 판례 지문이죠. 5번째 줄에 뭐뭐를 종합하여 볼 때. 그래서 입법 목적을 쫙 종합해 보니까 행정청이 복수의 민간공원 사업 추진자로부터 우리 회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공원 조성 계획 위반 제안을 받았어요. 이때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또는 특정 제안한 업체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 것 전부 다 재량행위다 이런 취지예요. 따라서 이제 밑에 그러면 재량행위니까 재량행위를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건 역시도 재량이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공원 조성계획 위반 제안을 받은 행정청이 자, 위반 제안의 수용 여부, 재량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심사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 협상자를 지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도시공원의 설치 관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이에요. 따라서 재량 처분을 발동하기 위해서 설정된 기준 역시도 재량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타당하지 않다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재량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청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이 돼야 되고, 심사 기준을 말하는 행정청이 이놈이 우리의 심사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해석하는 것 역시도 문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재량행위는 적법으로 추정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재량행위니까 밑에 법원은 재량 발급 심사 기준의 해석에 관해서도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은 채로 그 재량 기준에 따른 행정청의 해석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만 심사해야 되고, 행정청의 심사 기준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독자적인 해석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내는 해석하고 행정청 해석이 다르다 그러면 위협이다. 그건 기속행위에서 쓰는 심사 방식이지 재량행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자, 마지막에 밑줄. 결론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누가 증명해야 된다? 행정행위 효력을 다투는 사람. 이게 원고로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 책임지는 게 원칙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적법으로 추정이 되니까 위법이라고 우기는 게 예외적인 것이고, 예외는 예외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그런 소리예요.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도 딱 보면은 읽어보기 마음에 안 들죠. 내용이.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들이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데, 사안을 보시면,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 돈을 부담해라라고 부담금 부과 처분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내라고 이제 취소 소송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된 쟁점은 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 있나 없나,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자, 법률의 위임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조례는 자치사무이면은 법에 근거 없이 정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주민에게 안 좋은 내용의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대신에 이때 위임은 포괄적 위임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마저도 없으면은 이 조례는 하자가 있는 것이고, 조례는 행정입법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취소의 개념이 없고 무효밖에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과란에 이제 무효다, 이런 내용이고, 자,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법률에서 조례에다가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근거인 위임이 있더라도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죠. 그래서 위임입법은 위임받았다 그 자체로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위임의 한도에서만 법규 명령의 효력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밑에는 뭐 강론의 내용이니까 이제 따로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1번 단락, 본문의 1번을 보시면, 자,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안 좋은 것들이죠. 그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결론은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안 좋은 내용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고 무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게 특정 사항과 관련해서 위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어쩌고 저쩌고 종합적으로 살펴야 되고, 자, 수권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조문이에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통상적인 용어의 의미를 넘어가서 함부로 범위를 확정하거나 축소 해석해가지고 위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밑줄 전혀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그럼 이건 창조예요. 위에서 하라고 시킨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정도이면은 이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한해서는 하자가 있는 거니까 효력이 없다, 이제 그런 소리예요. 자, 밑에 이제 2번은 뭐 따로 보실 거 없고요. 이건 이제 돈 내라는 내용인데, 그 폐기물 처리들 사업자가 자기들 돈으로 설치해야 되는 범위가 있고, 주민들 편의시설이면은 그럼 주민들한테 이제 부담금을 내도록 해야 돼요. 자기가 레저로 쓰는 거면. 근데 이걸 함부로 해석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돈 내기 싫으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주민들이 이제 편의시설까지도 니들 돈으로 싹 다 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내용인데 함부로 이거 확장 유추해서 가거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3번 보시면 이 사건 규정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시행령에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 이거를 확장함으로써 밑줄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전혀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위임의 한계를 오버했으니까 효력이 없다예요. 그래서 밑에 자, 사업 시행자가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필요하다거나 타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당하다하고 적법은 다른 것이고 부당하다고 위법은 다른 거예요. 당연히 돈 많은 회사가 돈 좀 내세요라고 필요성은 있을 수 있죠. 그것만으로 무조건 돈 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돈이 많은 분이 있으면 기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런다고 돈을 삥 뜯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문제 기본적으로. 그래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문장의 해석상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돈 낼 의무 부과 내용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부담시키고 싶으면 명확한 법적 위임이 있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옆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총 이제 70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 번호 앞에 이렇게 별이 하나 찍혀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특급 판례들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총 합해서 한 10개 정도 될 건데 나중에 시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제 별이 찍혀야 되는데 별이 안 찍혔어요. 별 하나 찍어주시고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사건. 이게 이제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 나오니까 소송으로 싸운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의 이제 촉 테스트 제목을 보시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이에요. 한국과 일본 간의 조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군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럼 감각적으로 이거 공개겠어요? 비공개겠어요? 비공개죠. 다들 아시네요. 볼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쟁점이 좀 있으니까 보시면 자, 사안은 갑이 이제 외교부 장관에게 이게 이제 그 일본 불매운동만 벌어지면서 이제 그 지소미아 협정 뭐 안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한번 지금 냉전 상태 있죠. 그거 이제 그래서 갑이 외교부 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및 한일 상호 군수 지원 협정과 관련해서 밑줄 각종 회의 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통상 회의록 그러면 우리 비공개 정보로 많이 취급이 되죠. 이때 외교부 장관이 공개 청구 정보 중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비공개 결정을 때렸어요. 결론은 자,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가 있고 5호가 있는데 여기 사유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가 맞고 밑줄 공개 가능한 부분하고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으면은 부분 공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은 부분 공개도 안 된다라고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분적으로도 공개해줘야 되는데 그거의 전제는 일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는 거는 어때요? 그때는 부분 공개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사안은 1번. 자, 정보공개법에서 9조 1항 1호부터 8호가 비공개 사유인데 자,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것 같다. 그 통치 행위를 이유로 이제 비공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이 중에서 외교입니다. 9조 1항 2호예요. 그 다음에 아까 회의록 있었으니까 회의,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 저는 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다. 따라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항이 공개가 되면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게 5호에 있는 비공개 사유예요. 각각 다른 이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4조 법령에서는 공개 청구 들어온 정보가 비공개 당하는 부분하고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말은 부분 공개인데 알맹이가 빠져 있으면 그건 뭐 공개 청구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제외하고서는 분리할 수 있으면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웬만하면 부분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통상적으로 이거 공부할 때는 가급적 부분 공개라도 해야 되는 게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는 거다. 근데 요 판례가 시사하는 건 그 전제가 되는 게 부분 공개라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된다. 그것도 이제 법령에 쓰여져 있단 말이야.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면 부분 공개도 못하고 전부 비공개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거 이제 판례예요. 자, 밑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상호 군수지원협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밑에 한일 양국의 군수 물자 및 서비스 제공과 군사 비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는 이러한 협정, 조약을 체결하는 교섭 과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제기된 구체적인 주장과 대응, 각 주제별 협의 사항이나 양국 간의 견해 차이, 교섭 전략 등등 밑줄 외교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요. 따라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협정 체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썼던 대응 전략이나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노출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때 우리의 협상 전략 카드가 다 노출이 되어 보니까 다른 데하고 이제 외교 협상할 때 굉장히 불리해지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공개해 보면은 마지막에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2호 노출되면은 외교와 관련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어서 비공개할 수 있다에 해당이 된다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아직 협정이 완결된 게 아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서명, 일단 최종 결정이 나지 않고 진행 과정 중에 있다 이런 소리예요. 임시서명만 이루어진 단계였고 상호 군수지원협정도 밑줄 합의문이 도출되지는 않은 단계. 그럼 완결된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아직은 밀당하면서 진행 중인 거죠. 회의 중 이런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공개가 되면은 진행 과정을 미리 알고 이해관계들이 무지하게 요구를 때리면서 협정문이 당초 예정과 다르게 수정이 될 수도 있고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의 발언 내용이 외부에 공표하게 되면 협상에 임하는 실무자들은 어때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로부터 테러 당하겠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좌우 대립이 이제 첨예한 그런 상황이니까 거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제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서 특정한 입장에 영합하는 쪽으로 이제 발언을 립 서비스하거나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서 최종적으로는 국익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쟁점 정보는 9조 1항 5호라고 하는 진행 과정 중에 있고 공개가 되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힘들다. 그걸 이유로도 비공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아가 이 사건 쟁점 정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공개 가능한 부분과 공개 불가능한 부분을 용이하게 분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목록이라도 달라 이렇게 했어요.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제목만 줘봐봐. 근데 이 목록은 목록 문서 제목만 딱 봐도 문서의 제목, 문서의 생산 날짜, 문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목차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을 공개하더라도 한일 양국 간의 내용이 추측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결론은 부분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공개 결정 및 부분 공개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적법이다라고 끝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갑이 누구겠어요? 대한애국당의 지원을 받는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정보공개 들어간 건데 결론은 이제 비공개로 끝난 이제 그런 사건이에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6번은 이제 우리 정보공개 사건인데 일단 이제 부작위가 먼저 나오는 거는 보여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답 안 하고 씹고 있다가 이제 막 걸린 그런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새로운 판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맨 밑에 바로 위에 색깔 톤이 있는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자. 왜 돈 펑펑 쓰고 다녀?라고 이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거예요. 돈 쓴 내역을 까봐라. 이때 접대비 중에 사용 내역 중에서 사용처 어디 룸사롱 가서 처먹었나 이거하고 세 번째 줄에 적요 요약란에 사용인 누가 가서 주도해서 접대를 했는가 이거 공개해야 되겠어요? 비공개해야 되겠어요?
접대비를 썼는데 어디 가서 접대 비용을 썼고 그 접대를 주도한 직원이 누구인가? 이건 공개해야겠어요? 비공개하겠어요? 공개해야지. 이거를 비공개하게 되면 전부 다 뭐 자기 주머니 쌈짓돈으로 술 땡길 때마다 가가지고 뭐 룸사롱 파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접대비 사용 내역이 뭐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냐면은 사용 내역이 이제 영수증이지 영수증 뭐 영수증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면 뭐 KPA 주점이에요. 이게 사용처예요. 얼마 썼는가 금액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55,000원. 그다음에 이제 영수증 말고 이제 요약란에다가 사용인 누가 가서 이 돈을 접대비로 가서 썼냐예요. 접대 받은 사람이고 접대한 사람, 돈 계산한 사람. 그럼 여기 사람 이름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누가 썼는지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거하고 이거는 공개, 비공개. 이거는 공개하지 않으면은 돈 쓴 내역의 투명성이 확보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건 당연히 공개. 지금 판례가 얘기하는 거. 옛날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은 요 사용 내역 중에서 요 주점이니까 요 영수증에 대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 이 사람의 인적 정보는 이거는 이제 비공개라는 판례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요 KPA의 주점, 우리 카드 결제 찍 하고 나면은 상호 있고 전화번호 있고 밑에 이제 대표자 이름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정보니까 비공개로 할 수 있더라도 돈을 쓴 놈이 어디 가서 얼마를 먹었는가, 이건 당연히 공개해야죠. 안 그러면 판공비 그러면 다 뭐 제2의 상여금이 될 개인 용도로 쓰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쟁점은 1번. 행정소송법 4조가 항고소송의 종류예요. 1호가 취소소송, 2호가 무효확인 소송, 3호가 부작위 위확인 소송. 이 소송의 취지는 뭔가?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자, 9조 1항 6호 본문. 6호가 이제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인데, 이때 비공개 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지만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더 필요하면은 그때는 개인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처분 실명제, 그래서 처분을 담당한 공무원의 실명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실명을 하라고 돼 있죠. 공개하는 게 더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자, 1번 단락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송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있으면 좋고 또는 조리상 권리에 근거한 신청권. 이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인 처분, 허가를 내주거나 또는 안 돼라고 각하나 기각을 하는 소극적인 처분을 해야 될 법률상의 응답의 의무가 있다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건 거부를 하건 응답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의무인데, 이때 법률상의 응답 의무라고 썼는데 이 법률상 이 말이 불문의 법원인 조리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도 안 하는 경우에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응답을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 그래서 응답도 안 하고 있는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결론은 부작위 확인 소송은 허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는 보는 게 아니에요. 대답이라도 들을 만한 권리가 있나, 그 정도에 그쳐요. 따라서 부작위 소송하고 있다가 거부라는 응답만 나오면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답을 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밑에 이제 2번 별표 두시고, 우리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형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 이외에 그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개인에 관련된 사항이 공개가 되어서 어찌되었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이 알려지고 인격적, 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이 영위할 수 없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니까 이게 뒤집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고유 1년 넘버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그놈의 사생활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있는 정보도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니까 뒤집어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결론은 자, 이제 개인정보지만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려면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사익과 공개로 인해서 보호되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이 공익을 비교 저울질해서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을 해야 된다요. 이때 자,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게 접대비 사용 내역 중에서 사용처, 어디 가게에서 먹었니? 이거는 공개하더라도 음식점 업주의 사업 활동에 관한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는 없다라고 봤어요. 따라서 이거는 사용처 부분이 비공개다라는 원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 이 말은 공개다 이런 뜻이에요. 까발리기 싫으니까 어디 가서 먹었니 그랬더니 못 밝혀.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그 가게에 정당한 영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전혀 타당하지 못한 사유니까 보여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적요란의 사용인 부분도 밑에 공개하는 게 공익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인정되니까 이 부분이 개인 식별 정보여서 사람 이름이니까 비공개다라는 행정청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사용인, 사용처 전부 다 공개하라예요. 이유가 밑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자, 1번에서는 세 번째 줄 끝에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라는 것도 정보공개법의 목적이니까 자신 있으면 돈 쓴 내역을 깔아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엄한 데 쓴 게 아니면. 그래서 이번에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방만하거나 부실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속 직원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접대비와 회의비 등을 사용할 때도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생활 이런 것보다는 공개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 공익이 훨씬 더 크다예요. 그래서 공개하라예요. 공개 정보입니다. 자, 7번은 보시면은 7번은 거기 2번 단락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내용이고 1번 단락 보시면 돼요. 필요도 없는데 왜 넣어놨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게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원래 쓰는 게 원본 교재인데 거기는 이게 좀 많이 다뤄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놓은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자, 결론은 착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착하게 살자. 1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특허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았죠. 이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 허위로 이제 부풀려 가지고 지급받은 부분하고 정상적으로 원래 지급받은 부분을 밑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부분으로 구별이 안 되고 일체 하나다라고 판단돼 있으면 결론은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으로 봐버리겠다예요. 하도 이제 부정으로 이제 속여서 막는 경우가 많으니까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예를 들면은 버스 운송 사업체인데 이게 이제 버스 노선을 함부로 바꾸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특허 사업이고 그 버스 업체에서는 우리 어떤 버스는 왜 항상 타게 되면은 여유 이렇게 있는 거. 어떤 버스는 항상 10,000원이고 자리 앉는 건 꿈에도 기대하면 안 되는데 어떤 버스는 언제 타도 자리가 한두 개 비어 있는. 그 버스 입장에서는 적자 노선이에요. 적자 노선. 그렇더라도 버스 아저씨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그 노선을 철폐시킬 수 있다 없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인가가 안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운송사업자가 적다 노선을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줘요. 당연히 줘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게 이제 특허 사업이야. 그래서 운수사업자가 여기 보조금 받아서 적자 부분을 이제 메꾸는 걸로 쓰는 거죠. 수익 노선에서는 이제 돈 많이 나오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때 운수사업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제 적자가 1년 동안 해봤더니 이제 5억이었어요. 그럼 이제 보조금은 얼마 받으면 되는 거예요? 5억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여기에 적자를 이제 부풀려요. 뻥튀기.
적자가 이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적자가 15억이에요라고 이제 청구한 거예요. 한 방으로. 그래서 이제 15억이 지급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걸렸죠. 그럼 결국은 얼마를 토해낸다? 15억 토해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10억을 이제 뻥튀기 한 거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총액이 이제 15억을 보조금 지급 청구했는데 어차피 실제 적자 부풀리게 한 거 한 방에 청구로다가 한 방에 받아냈고 전부가 하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에 대한 이제 매를 좀 맞아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이제 실제 5억 빼고 우리는 10억만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찡찡댔는데 닥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부가 이제 환수범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저렇게 액수를 딱 나누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이제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면 결론은 전부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걸로 쳐버리고 전부 다 환수 때리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유가 뭔가라면 왜 그런 밑에 1번에서 밑줄 건 거 읽어보시고 사안이 밑에 네 번째 줄에 1번 단락 밑에서 네 번째예요. 보조금이 가분적인 평가 딱 떨어지게 나눌 수 있게 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중에 뻥쳐서 받은 부분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은 구별이 될 수도 없고 전체로서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그라미 전부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전부에 대해서 환수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연히 버스 옵션에 이제 막 찡찡댔었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 얘기했냐면은 2번 단락에서 위에서 5번째 줄에 이런 적자 노선을 보전해주는 운영 개선 지원금을 지급할까 말까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재량이에요. 따라서 적자액을 일부 부풀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다가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애초에 지원금을 단 한 푼도 안 줄 수 있는 노릇이니까 줬던 거를 싹 다 환수시키더라도 괜찮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속였으니까 보호가치 없는 신뢰이고 사익의 구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자, 보조금 받은 운영개선 지원금 중에 실자 적자 금액에 비례하는 부분만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봐주지도 않겠다야. 어차피 니들이 속이고 한 방으로 신청해서 한 방 받아간 이상은 싹 다 환수다. 그런 거 얘기해요. 자, 그럼 우리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8번 판례도 이제 별표 찍혀 있는데 여기 쟁점이 많습니다. 또 거기 보고 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